제가 처음 그 건물을 샀던 날, 제 손엔 떨리는 인감증명서와 붉은 인주가 묻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상가를 갖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죠.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 앞 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복합 건물.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대형 건물 중 2층의 작은 점포 하나였습니다. 전용 면적은 고작 8.4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2.5평 남짓, 화장실도 따로 없고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그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모아도 내 명의로 된 공간 하나 없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내 자리였으니까요. 그 점포를 사는데 들어간 돈은 총 8,400만 원. 평생 일하며 모은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조금 남겨뒀던 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탈탈 털어 2,100만 원을 자본으로 넣고 나머지 6,3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율은 연 5%. 당시엔 상권도 살아있었고 임차인이 내고 있는 월세가 50만 원이었기에 이자 부담도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죠. 동묘 앞은 그때만 해도 노점상과 옷가게, 구제시장 사람들로 늘 북적였고 주말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 외벽엔 큼직한 간판들이 빼곡했고 사람들 발걸음 소리에 묻혀 낮에도 네온사인이 빛을 잃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가에 제 이름으로 등기된 점포 하나 갖게 된 거죠. 한동안은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아이에게 이거 아빠 이름으로 된 가게야 라고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내는 어차피 임대 놓을 거면 뭐하러 자주 가보냐며 말렸지만 저는 일부러 주말마다 그 건물 2층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고 초라한 점포일지 몰라도 제겐 그게 제 자식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공간에서 저는 제 노후를 지키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월세로 이자 갚고 남은 돈으로 병원도 가고 딸아이 대학 등록금도 보태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제 지난 인생 속에서 자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1959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늘 쇳덩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읍내에서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산을 타고 내려와 물을 깃고 논밭을 갈았습니다. 삼형제 중 둘째였던 저는 초등학교부터 농사일을 거들며 자랐고 중학교만 졸업한 뒤엔 바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척도 없고 고향을 벗어난 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처음 일자리를 잡은 건 신설동 어느 기계부품 상해였습니다. 월급은 보잘것없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거래 명세표 정리부터 배송, 하다못해 사장님 심부름까지 다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니 저도 기술이 조금씩 붙더군요. 거래처 전화도 제가 받고 납품도 혼자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엔 사장님이 외근 갈 땐 가게를 저 혼자 맡기도 했죠. 그렇게 30 중반을 넘기며 인생의 절반을 일터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애도 못 해보고 40이 넘어갔고 겨우 결혼에 꼴인한 건 43. 고맙게도 아내는 제 형편을 다 알고도 흔쾌히 손을 잡아줬고 뒤늦게 얻은 딸아이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만큼은 기죽지 말고 살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제가 퇴직을 앞두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가게 하나를 산 겁니다. 작아도 전부였습니다. 상가를 산 첫 해와 그 다음 해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월세는 제때 나왔고 건물 관리비도 그럭저럭 맞췄습니다. 은행 이자도 빠지지 않고 냈죠. 그 몇 년간은 마치 숨을 쉴 수 있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가게 수익으로 아내 몰래 딸아이 학원비를 입금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워도 그래도 나는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허상에 가까웠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아슬아슬했고 단 한 번의 변수에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권은 맥을 못 추기 시작했습니다. 동묘 앞 역 근처는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만 오가고 점포들 대부분이 휴업 상태였죠. 제가 가진 점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된다며 나가겠다고 한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몇 달을 공실로 버텼고 전단도 붙이고 부동산에도 수수료를 두둑이 줬지만 새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계약한 사람은 월세 25만 원만 내겠다고 했고 그마저도 월세일지 관리비일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반토막 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숨은 다시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이자 납입은 점점 벅찼고 원금 상환 시기도 다가오면서 압박은 현실이 됐습니다. 처음엔 대출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받았고 저축은행에서 또 700만 원. 그때부터는 매달 나가는 돈이 세 곳의 이자만 해도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점포에서 나오는 월세는 그 절반도 채우지 못했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쯤엔 제 안의 자존심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점포 안에 가만히 앉아 형광등도 켜지 않은 채로 몇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죠. 그리고 2024년 봄 임의경매 통보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경매는 시작됐고 3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감정가는 7,4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3,850만 원. 반토막도 넘게 깎인 가격이었습니다. 거기에 연체이자와 각종 수수료, 법원 비용 등으로 약 420만 원이 더 빠졌고 남은 건 4,500만 원 이상의 손실. 투자했던 자기자본 2,100만 원은 물론 이자로 지불한 총액까지 합치면 제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은 게 있다면 이마에 박힌 실패라는 낙인뿐이었죠. 문제는 단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숫자였지만 그 숫자에 매달린 저의 생각과 태도가 더 큰 문제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수익이란 단어에 너무도 쉽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곧 안정이고 그 월세로 대출 이자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곧 재무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불과했죠.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기대는 현실을 만나면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가 하나에 인생의 전부를 몰아넣었습니다. 모은 돈, 퇴직금, 심지어 보험해약 환급금까지 다 털어놓고도 부족해 대출까지 끌어다 썼고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엔 그런 결단이 용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무지였다는 걸 압니다. 진짜 용기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수하는 것이고 무모한 도전은 대개 누군가의 눈물로 끝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투자라는 단어에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사실은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계획 없는 몰입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제가 가진 것을 지키기는커녕 모두 잃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은 단지 얼마를 벌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여유와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감당 가능한 손실의 범위를 미리 설정했어야 하고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본을 무시했습니다. 제 잘못은 거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짊어진 빚만큼이나 무거운 건 가족에게 남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딸아이는 등록금을 제때 못 내서 강의실 밖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고 아내는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달라진 표정 하나하나를 눈으로 읽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전기요금이 미납됐다는 고지서가 집에 날아들었고 딸아이는 아빠 요즘 바빠? 하며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 못한 죄책감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고 남편이고 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사라졌다고 존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가게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손익 계산을 붙잡고 불안해하는 일도 없고 새벽에 번개탄을 검색하는 일도 없습니다. 점점 작고 단순한 삶에 익숙해지고 있고 그게 오히려 제게는 큰 평화로 다가옵니다. 딸아이와는 주말마다 동묘 앞을 함께 걷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건물 앞을 다시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으로 발길을 옮겼던 그곳이 이제는 제 실수와 교훈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후회보다도 이젠 안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딸아이와 웃으며 떡볶이를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후란 건 단 한 번의 투자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방을 노릴수록 무너지는 속도는 빠르고 그 후 폭풍은 오래갑니다. 노후는 한 칸 한 칸 벽돌을 쌓듯이 작지만 견고하게 지어가야 합니다. 믿었던 상가 하나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공간이 텅 비는 동안 무너지는 건 가게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금융은 분명 기회이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손실선 그리고 계획 있는 지출이 없다면 그 칼은 언제든 자신을 향해 휘둘러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좌를 들여다보며 내 삶에 맞는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평범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재무 설계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멈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아주 긴 후회 대신 더 긴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손실은 제게 큰 아픔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